자, 이제 투자 펀드 법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투자 펀드의 역사인데, 이거는 사실 뭐 별로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그 법규 파트 첫 페이지를 보면은, 기본서 보면은, 개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은 영국이 출제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최초의 투자 펀드 해가지고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설립된 투자 신탁.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적 의미의 투자 신탁 그래가지고 또 영국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투자 펀드의 특징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 문제보다는 오른쪽 페이지 15페이지 보면은 집합투자업 개념 요소라 그래가지고 이게 5가지가 나오죠. 요게 의외로 출제가 많이 돼요.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이거를 왜 그렇게 자주 출제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하는 문제인데,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투자 권유라고 하면 이거 틀려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문제는 옛날에는 출제가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집단성, 뭐 집합성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집단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뭡니까? 투자자로부터 운용 지시를 받을 것, 이렇게 출제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운용 지시를 받을 것. 그러니까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을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을 것. 근데 이건 틀린 거죠. 운용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간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접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는 이제 투자 대상 재산은 제한이 없죠. 돈이 되는 건 다 이제 할 수가 있고 별로 논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용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해야 된다. 요게 맞는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슬쩍 운용해가지고 운용자에게 기속할 거, 이렇게 출제를 하면 이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또 요게 실적 배당이죠.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와 관련이 되고. 그래서 시험에는 이때까지 요 3번하고 5번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을 것. 받지 않을 것 하면 틀리죠. 받을 것 해야죠.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2번 문제 올라가 보면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개념 요소로 적합한 것은 해가지고 1번 투자 권유 틀렸고, 2번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을 것. 투자자로부터 받으면 안 되죠. 투자자로부터는 여기 이제 투자자죠. 투자자로부터는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되죠.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은 자꾸 혼동하고 있네요.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재산을 취득 처분의 그 밖으로 방법, 운용. 4번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5번, 운용 결과를 집합투자자, 운용자에게 기소하면 안 되죠.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거하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14페이지 도로 돌아오시면은, 투자 펀드의 특징이라 그래가지고 1번에 집단성, 간접성. 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에 실적 배당의 원칙과 투자자 평등의 원칙. 이야기죠. 실적 배당 원칙. 그 다음에 3번 펀드 자산의 분리는 신탁업자에게 이제 재산을 맡겼을 때 신탁업자는 자기 고유 재산하고 이제 분리해가지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14페이지 제일 위에 1번 문제 가보면은 투자 펀드의 기본적인 특징 해가지고 1번에 집단, 2번에 간접, 3번이 틀렸죠. 요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말로 원금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내죠. 하여튼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거, 그런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법규 파트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투자 펀드의 분류, 1번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요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죠.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탁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형태. 세 번째는 조합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형태는 한 명 회사의 형태로는 할 수가 없다는 점.
요거는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은 곤란하죠.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명에서는 이제 무한 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회사 못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 그런 거죠. 하여튼 요것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이제 높은 문제 스타일이고요. 엉뚱한 거 하나 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회사 형태는 우리가 이제 5가지 회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거는 안 되고 4가지 형태가 되죠. 근데 거기 2번에 보면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3가지만 소개가 돼 있죠. 사실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유한 책임회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빠졌는데 하여튼 우리 책에는 표현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투자신탁,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뭐 이게 7가지, 8가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식의 형태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한 명 회사 형태는 안 된다는 점 요거는 뭐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운용 구조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개방형, 폐쇄형. 그 다음에 이번에 폐쇄형 펀드는 펀드 지분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투자자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폐쇄형 펀드를 공부할 때 며칠 이내에 상장해야 되는가 거기 가보면 90일 이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또 공부하면 되고 공모, 사모, 그 다음에 내국, 외국 요거는 이제 논점이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펀드에 대한 규제는 1번, 2번하고 이제 엮어가지고 요것도 나중에 옛날에 출전 기출문제는 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는 사실 안 나와요. 6개 법률이 통합되어 가지고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도 이제 은행법은 있었겠죠. 요거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과 관련되는 보험업법이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는가 하니까 다음 중 자본시장법은 6개 법률이 통합된 거다. 요 6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요 6개 법률을 물어본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6개 법률을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이 6개 법률이 아닌 것에 요 은행법, 그 다음에 보험업법이 지문 속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정답은 요거 아니면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옛날 문제 형태예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잘 안 내죠. 넘어가셔도 되고 그게 지금 그 14페이지 제일 밑에 펀드에 대한 규제 1번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3대 법률하고 2번에 6가지 법률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도 되고 그럼 이제 15페이지 중간에 그 핵심 탐구에 보면은 2번에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죠. 요거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이게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인데 제끼셔도 되고. 사실은 요거 1번, 2번 뿐만 아니고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일일이 외울 수도 없고 또 외울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 공부할 때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합투자업은 인가 대상이라는 거죠. 등록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집합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신탁 형태를 묻겠죠. 그럼 여기 이제 신탁 형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투자 신탁의. 그 다음에 요거하고는 우리가 이제 투자회사하고 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투자회사하고. 근데 이쪽은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이쪽 위주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탁업자가 있고, 이게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이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럼 신탁업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요게 이제 앞부분에서는 옛날에 그나마 좀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는 이 수익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수익자 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자 총회는 아주 시험의 단골이죠. 그럼 이쪽은 이 투자회사는 이 주식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회사의 특징이 뭐예요?
실체가 없죠.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니까 요거를 그냥 외부 전문가들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일을 맡긴다는 거죠. 요런 식이 되고 이쪽은 주식이 주권의 형태로 발행되니까 이 사람들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주주총회를 열어야 된다. 요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쪽은 거의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우리는 이제 이쪽 위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수익증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증권 발행, 요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지시에 따라서 신탁업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또 뭐 취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하죠. 요게 나중에 제일 뒷부분에 가보면은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지금 보관 관리하니까 환매 대금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규 파트에서는 요 세 사람을 3당사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펀드의 구성 2에 거기 가보면은 여기 판매사가 하나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때는 또 여기 법규 파트보다 설명을 굉장히 더 자세하게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3당사자. 첫 번째, 집합투자업자의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그 다음에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수익증권의 발행. 2번, 신탁업자는 재산의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지금,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그 다음 수익자, 뭐 이거는 논점이 없죠. 그냥 뭐 읽어나가면 됩니다. 수익권의 자수에 따른 균등한 권리, 그 다음에 투자신탁 재산에 관한 장부의 일람이나 등초본 교부 청구, 그 다음에 수익자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언제든지 수익청구, 언제든지 환매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개방형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주식회사 하나 만든다. 요거는 저 뒷부분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번 더 그때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읽고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돼요. 서류상 회사. 그래서 2번, 실체가 없으니까 투자 업무 이외의 영업은 할 수 없고, 본점 외의 영업소 둘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 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는 모든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해야 되고, 특히 신탁업자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쪽하고 재산 보관하고 견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주금 납입하고 주주가 되어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하고. 그러면 그 위에 3번 문제, 집합투자업자의 업무, 1번 수익증권 발행, 3번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4번에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맞죠? 그러나 2번에 운용지시에 대한 위법 여부 감시는 이거죠. 견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신탁업자의 하는 역할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요거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많이 겹칠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의결사항이 뭐냐 이 이야기죠. 근데 요 기억본을 보니까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어렵게 출제하면은 수익자 총회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이니까 요거를 좀 유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요 나중에 요 신탁계약이 변경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은 수익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익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다음 중 사전에 수익자 총회의 의결을 거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불리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무슨 수수료가 인상되든지 옛날에는 이게 개방형 펀드였는데 이게 폐쇄형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신탁업자가 바뀐다든지, 집합투자업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이 신탁 계약 기간이 뭐 연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거든요. 근데 보통 시험에는 이거를 슬쩍 가져와요. 이쪽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일반 사무 관리 회사가 있거든요. 요 일반 사무 관리 회사의 변경을 이쪽에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내는데, 여하튼 뭐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감각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절차죠. 소집 및 운영. 자, 기업번, 위원번은 이 수익자 총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이냐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의외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총회가 열려야만 뭐 가가지고 뭐 따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집권자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중요한데, 요거는 또 원칙과 예외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가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열어주지 않을 때는, 이때는 또 신탁업자가 견제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신탁업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가도 우리가 이제 소수 주주권이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한 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정 퍼센티지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할 때 그거를 소수 주주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부배는 이게 뭐 1%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5%예요. 5%.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어렵게 내면은 신탁업자하고 이 5% 수익자들은 주주총회를 바로 열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집합투자업자가 열어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열어야 돼요. 이런 조금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니은번입니다. 읽어보면,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점권 총자수의 5% 이상 보유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직접 소집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우리가 이제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주주총회 열 때 통지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2주 전이거든요. 똑같아요. 이쪽도 2주 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거기 이제 디귿번이고, 리얼번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총회 소집 통지를 예탁결제원에, 요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나중에 이거 수익증권 발행할 때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 거니까 이거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을 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예탁결제원에게 일단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탁결제원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요. 이를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형식적으로는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을 하니까 누가 실제로 수익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탁결제원은 실질 수익자 명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관리하고 있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통지서를 보내면 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결의 방법. 요거는 또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가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결의 방식이 있고, 특별 결의 방식이 있고, 특수 결의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요 보통 결의 방식이 과반수하고 4분의 1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갖고 온 거죠. 요 수익자 총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업번, 출석은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고, 발행은 수익점권 총자수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직접 참석을 안 하고 서면에 의해서 결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면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런 식이고. 연기 수익자 총회는 이거 출제는 잘 안 돼요. 이게 이 수익자 총회가 이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이제 연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연기가 되면은 다음에는 이 의결 정족수를 확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8분의 1로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제도인데 연기 수익자 제도까지는 세세하게 출제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냥 이런 연기 수익자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 그런 정도로만 끝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번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되고, 니은번 연기 수익자 총회 1주 전까지, 1주 외우지 마십시오. 아까 뭐 여기는 원칙은 2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기 수익자 총회는 1주인데 뭐 이런 거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이제 아까 4분의 1이 이제 8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외우실 필요 없고. 5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할 때도 이 주식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합병을 결의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주주 중에서 반대하는 주주는 내 주식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쪽도 그런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번 있죠. 신탁계약이 변경되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수익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투자신탁이 합병을 결의하는데 나는 반대한다. 이런 수익자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수익자들은 총회 결의로부터,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내 주식 사달라고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자기가 의사를 밝혀야 돼요. 나는 그거 반대한다. 이거를 밝혀야만 내 주식 사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도 똑같다는 거죠. 이쪽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업번이죠. 그래서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니은번 수익자 총회하기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만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에 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수익자 총회 바른 거. 1번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고, 2번 신탁업자는 예외적이죠.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고, 3번은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죠. 요 4분의 1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 4번은 뭐 하자가 없네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회사로 왔네요.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자, 1번 보시죠.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있을 건 다 있어요. 여기 이사회도 있고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이게 서류상 회사라서 그렇지 있을 건 다 있다는 거죠. 이사회, 주주총회가 있지만 요게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 요게 주식회사인데 법인, 노란색으로 할게요. 법인 이사가 있고, 요거는 집합투자업자예요. 그 다음에 감독이사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상 감사 역할을 하죠. 근데 요 감독이사는 2인 이상이에요. 2인 이상.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만약에 요 투자회사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주로 이거를 물어봐요. 이거를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요 감독이사가 뭐 1인 이상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낸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가 법인 이사와 감독 이사로 구분되며 내부 감사가 없는 대신에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런 거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법인 이사 1인.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법인 이사가 되어 업무를 집행하며 3개월마다 1회 이상 업무 집행 상황 및 자산 운용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우지 마십시오. 넘어가셔도 되고. 자, 3번 감독이사 2인 이상. 뭐 하느냐? A번 법인이사의 업무 집행 감독하고 투자회사 업무 및 재산 상황 감독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우리가 주식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업무를 겸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회.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되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고,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감독이사,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 이런 거요. 자,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투자신탁, 이거죠. 이거 신탁계약, 요거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신탁계약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될 때는 사전에. 그 다음에 2번. 요 투자회사는 여기 또 특색이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니까 발기 설립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집 설립의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 발기 설립은 이 발기인들만이 주주가 되는 거고, 모집 설립은 발기인들은 한 주 이상의 주식은 인수해야 되지만은 외부 사람들을 주주로 넣어주는 거를 모집 설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식회사는 펀드 만들 때는 외부인들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집 설립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 반드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뭐 출제할 수는 있죠. 썩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인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행위의 주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뭐 등록한다든지 뭐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모할 때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뭐 제출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할 때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누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투자 신탁은 지금 이 계약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도 이게 법인격이 인정이 안 되죠. 따라서 이때는 집합투자업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집합투자업자. 그런데 이게 회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투자회사는 어찌됐든 간에 명목상으로는 지금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격은 인정이 되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든 어쨌든 간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합방해 회사가 하면 돼요. 방해 회사. 또는 다른 말로 방해 집합투자기구라고 해도 되겠죠. 방해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는 요거는 업자고 요거는 업자고, 요거는 집합투자기구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죠.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죠. 행위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보시면은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는 거는 사전에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금융위원회가 워낙 이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참가하니까 제대로 했는지 사전에 심사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근데 사모펀드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사모펀드는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은 장황하게 서술은 되어 있는데 그게 자체가 독자적으로는 한 문제 안 나와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요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만 사모펀드는 설정 후 2주 내에 사후 보고라 그래가지고 사전 등록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하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뭐 전문 뭡니까? 경영 참여형, 전문 투자형 이거 그냥 가리지 맙시다. 자, 등록의 주체, 기업번, 니은번 말씀드렸죠. 투자 신탁하고 회사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뭐 거기 조합 이런 거는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별표 여러 개 하시고 요 투자 신탁은 이게 1억 원이 요건이 아니에요. 1억 원 요건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1억 원이 요건인데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투자 신탁 이외의 형태는 등록 당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1억 원은 돼야 되고요. 변경 등록. 등록했는데 나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 등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모펀드는 지금 여기 등록도 해야 되고, 이거 정권신고서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양쪽 제도를 합쳐버린 겁니다. 이제 일원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공모펀드는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와 정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정권신고서 절차로 일원화해가지고요. 정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런 제도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5번 문제, 투자회사 바르지 못한 거 1번 페이퍼컴퍼니 본점 외에 영업소 둘 수 없고 다 맞죠? 외부감사 의무화 감독이사 3번이죠. 항상 문제가 요거예요. 요거 3번이 정답이고 4번 3개월마다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